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99페이지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고 돼 있죠. 과세 표준. 자, 우리 과세 표준은 배운 용어죠. 과세 표준의 뜻이 뭐였죠?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다. 그렇죠?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공부할 때 과세 표준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뭐였죠? 종과세, 수량으로 표시가 되면 종양세로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는 거기 보니까 과세 표준을 뭘로 잡고 있어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매매로 계약을 했으면 매매가가 되겠죠? 그렇죠? 매매가가 취득 당시 가액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갑이라는 분하고 을이라는 분이 계신데 요게 이제 논이 있어요. 요 논을 거래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끼리 이제 만나서 직거래를 하는 거지. 서로 블로그에서 만난 사이야. 블로그로 매물을 내는데 블로그로 이제 해가지고 의사표시 만난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안 끼고 우리 거래합시다.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 중개가 잘 안 돼요. 왜? 그냥 자기네끼리 해버린다고. 어디에서? 동네 가게에서 이제 막걸리 마시다가 계약서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계약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 사법소사 사무실 가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면 아주 머리 흰, 노인 법무사가 이제 딱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중개하면은 100% 문 닫아야 돼. 10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내로 나와야지 이제 중개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이란 분은 논을 파는 거니까 이분은 어떤 세금을 내야 될까요? 파는 거니까. 팔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내야겠죠?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이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의뢰한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갑이 자, 요게 뭘까요? 여기 뭐예요? 눈이죠, 눈. 이게 눈이야, 눈. 네. 눈 맞잖아.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요? 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양도세를 덜 내고 싶고, 이 사람도 취득세를 덜 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덜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양도가액을 줄이면 되겠죠? 매가를 줄이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계약, 그렇지? 이런 거 어떻게 안 가르쳐도 알아요. 체질이구만. 탈세가 체질이야. 탈세가 체질이야. 타고났어. 그렇죠? 우리는 탈세 피가 흘러요. 그렇죠? 자, 안 가르쳐도 알잖아. 다운해서 쓰자. 응?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영어 딱 2개 나오는데 다운업. 다운업 계약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도 동의하는 거죠. 그래, 그럼 다운합시다. 나도 취득세 줄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쓰는데 뭐 알게 뭐야.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는 말 그대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을 합니다. 취득가액을. 그럼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고 요 취득가액을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고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고가액. 그러면 알아서 신고하세요만 알아서 탈세를 하죠. 그렇잖아. 알아서 신고하세요 이 뜻이거든. 알아서 잘 신고하세요. 네, 알아서 다운 썼어요. 이런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 평택시 입장에서는 전화 여러분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 안 믿지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당신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신고가액이 잘 한 건지 못한 건지를 체크하고 싶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평택시 입장에서 나름대로 기준금액을 만든 거예요. 기준액을. 그래서 요 기준금액 밑으로 만약에 떨어져서 신고하면 이 신고는 허위신고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허위신고로 보겠다. 허위신고로. 응? 그럼 허위신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가산세 걸리면 40%야. 응? 부정행위로 보는 거예요. 다운계약서 걸리면 업계약서 걸리면 부정행위로 보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 기준금액 가지고 신고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거지. 그럼 만약에 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를 했어요. 오케이, 그럼 잘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내가 쓴 것이 다운인지 아닌지는 이 금액을 갖다가 대입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만든 요 기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이 기준 금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시가표준액. 응? 시가표준액. 그러면 요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시가표준 이상으로. 그러면 시가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연초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초에 보통 봄에 이걸 계속 고시하는 거야. 이제 이걸 고시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있을 것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있을 것이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 다 이제 명명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기준금의 시가표준액을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린 땅값을 뭐라고 할까요? 지가라고 하죠. 지가. 땅값을 지가라고 하죠. 그럼 지가를 공시하는 거야. 지가를 공시하는 거야. 지가를 공시하는 거야. 이게 바로 공시지가라는 뜻이에요. 공시지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가 산정할 때는 표준지가를 산정해요. 표준지. 샘플 표준지를 딱 산정하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우리가 토지가 어렵냐면 자 여기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땅이 있고 여기도 땅이 있어요. 여기 길이 이제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A 땅이고 여기 B 땅이에요. 그러면 A 땅이 비쌀까요? B 땅이 비쌀까요? 네? 똑같아요? 자 여기에 주유소가 생겨서 주유소가 그러면 A 땅이 비쌀까요? B 땅이 비쌀까요? A 땅이 비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의 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평택역에 있는 땅값이 비쌀까요? 지제역에 있는 땅값이 비쌀까요? 그렇죠? 지제역이 더 비싼가요? 평택이 더 비싼가요? 이런 싸움 나겠어. 그렇죠? 평택이 좋냐, 지제역이 좋냐? 평택역 쪽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은 평택이 좋지. 지제역인 분들 무슨 말이야? 이제 앞으로 지제역이야.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두 개가 있으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그럼 어느 상권이 좋은 거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개별성이랍니다. 뭐라고요? 개별성. 우리 사람도 개성이 있잖아요. 부동산의 개성을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성.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여주중 사거리에 있지만 이 사거리에서 어느 쪽 땅이 비싸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똑같은 지역이라도 저기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땅값이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개별자를 붙이게 된 거예요. 개별자. 그래서 개별 공시 지가라는 말이 탄생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지적법에서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부동산 학계론 가보시면 맨 뒤에 감정평가론이 나와요. 거기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런 걸 뭐라 한다?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표준지가, 표준 땅 샘플 가격을 딱 평당 얼마 해놓고 여기 개별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게 바로 개별 공시지가. 이걸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면 재산세도 매겨야 되거든. 평가금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제 주택은 어떻게 되냐?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죠. 단독과 공동주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야. 그렇죠?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다. 단독도 많잖아요, 이게. 그러면 단독주택도 얘처럼 개별성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중사거리에서 가까운 단독주택이냐, 좀 더 뒤에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역시 뭐라 한다? 개별자를 붙여요. 개별자. 그래서 개별주택 가액이라는 표를 써줍니다. 개별주택 가액이란 말 써주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액은 어떻게 하냐? 공동 아파트 등의 공동은 개별성이 떨어져. 개별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뭐라고 한다? 공동주택 가액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공동주택 가액. 개별자를 붙이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신축가액에다가 곱하기 지수등을 곱하자. 지수등을 곱하자 이거. 지수등을. 그럼 이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요. 신축가액에다가 지수라는 걸 곱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상가가 그렇지. 상가는 이제
요 평당, 이 건물 짓는데, 예, 뭐 1제곱미터 건축비, 표준 건축비가 있어요. 근데 이 표준 건축비가 이게 매년 바뀌거든요, 이게 표준 건축비가.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학교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환율이 변동되면 부동산 가격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부동산 가격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만약에 내가 건물을 신축해. 그럼 우리나라는 모든 건축 자재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수입해다가 가공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수입 환율이 변동되면 수입 단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재 단가가. 그렇죠? 그럼 건축 자재 단가가 달라지면 당연히 예, 건축비도 달라지는 거죠. 자재값이 올라가 버려요. 환율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이 분양가도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환율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요 신축 가액에다가 우리 이제 지수 변수의 변수, 뭐 위치 지수, 뭐 이런 변수를 곱해주면 가격이 이제 변동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외워야 돼? 아니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용어를 쓴다 이거지. 그럼 이런 용어를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거냐? 아 이게 바로 다 총칭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신축가격이다 지수 등.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액, 아파트 등은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가표준액을 정해주고,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오케이지만, 시가표준 밑으로 신고하면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이다. 맞죠? 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신고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금액으로 신고하자. 자, 그럼 결론적으로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시가표준액을 쓰는 이유는 뭐냐? 얘가 신고를 안 한다거나, 그렇죠? 신고를 안 한다거나, 저렇게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과소 신고를 한다거나, 그럴까봐,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봐 쓰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액.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은 뭐라고 되세요? 취득자가 신고한 거다. 알아서 신고해라.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탈세할까봐. 그렇죠? 예외적으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기준금액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이해되시죠?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특례. 특례에다가 뭐라 쓰시냐면 특례 1번에다가 뭐라 쓰냐면 객관적인 취득. 특례 가로 1번에다 뭐라 쓰냐면 객관적인 취득 쓰세요. 객관적인 취득. 그럼 객관적인 취득에 해당할 때는 시가표준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그럼 객관적인지 아닌지는 용어를 보면 알아. 1번 국가랑 거래. 객관적이지 않겠어요? 객관적이겠지. 속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국가가 잉크하면 나도 잉크하는 거야? 안 돼요.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2번 수입했어. 수입하면은 거기 만약에 승용차를 외제차를 수입했어. 수입해다 팔 거야. 그럼 수입 그 서류에 그 선적 서류에 다 나오겠죠 가격이. 그렇죠? 송장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판결문. 서로 뭐 매매 분쟁이 터져가지고 이걸 샀네 맞네 한 거예요. 그럼 판사가 그 가격을 갖다가 판결문에다 고시합니다. 그럼 판사가 인정한 거니까 객관적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공매. 공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경매. 공경매를 말하죠. 공개매가. 그 다음에가 검증. 검증이라고 써있잖아요. 검증. 이 검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검증해 준다는 거야.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가격을 검증해 주는 제도. 이게 바로 검증이 되는 취득이에요. 그런데 이 검증을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안 해준다. 그럼 중개법 위반이지. 그럼 중개사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걸 잘 실거래가로 하는 걸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요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고 나중에 이제 끝나면 이제 경매 뭐 이런 부동산 실무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한다. 경매. 그럼 경매로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죠.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이거야. 그렇죠? 그럼 왜 우리가 경매를 하고 싶어 하느냐? 경매의 매력이 뭘까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법사, 감정가, 법원 감정가가 있단 말이에요. 법원 감정가가 딱 있고 이 감정가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지. 그렇죠?
그럼 한 80%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낙찰이 되면 낙찰가가 되는 거고, 이게 낙찰이 안 되면 유찰가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유찰이면 다시 재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게 유찰돼서 낙찰이 안 되면 이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이게 확 떨어져 가지고 유찰돼 가지고 5천만 원에 낙찰받은 거야. 그러면 나는 취득가액을 1억으로 해야 돼요? 5천만 원으로 해야 돼? 5천만 원이지. 내가 돈 준 게 5천만 원이니까. 그럼 나 이거 속였어요? 내가 윙크한 거야? 아닌 거죠. 이거 5천 원에 나 받은 거지.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내가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럼 취득세도 줄겠죠. 5천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시가 표준액을 체크해 보니까 시가 표준액은 감정가 대비 보니까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 그럼 8천만 원은 밑으로 떨어졌죠? 8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죠? 그럼 이 떨어진 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한다. 얘보다 떨어졌지만 원래 떨어지면 안 된다며. 얘 떨어지면 이걸로 간다며.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이네. 그렇죠? 그럼 객관적인 상황이니까 시가 표준액을 여기다 대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세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다 뭐냐면 시가 표준액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취득이라는 거야. 그렇죠? 왜? 이런 건 속일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속일 가능성이 있으면은 알아서 신고하는데 이거는 시가 표준을 체크하고, 속일 가능성이 없는 경매라든가 검증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수입을 했다거나 이런 객관적 원인이 됐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이걸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가 표준액이 나오죠. 시가 표준액이. 토지주택은 시가 표준액을 뭐라고 그래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뭐라고 그래요?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동주택 가격. 그다음에 건축물은 신축 가격 기준액에다가 구조, 용도, 위치 지수를 곱하자. 이런 걸 변수를 곱하는 거죠. 그럼 변수를 곱하면 가격이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가 표준 위에 보면은 간주취득이 있죠. 간주취득은 우리가 뭐야? 건축, 신축, 재축을 제외한. 그러면 증축이죠. 증축하거나 개수하거나. 그럼 개수가 뭐죠? 개보수한다, 고친다 이거죠. 그러면 개수하면은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죠. 건물을 개수하는 거잖아. 그러면 개수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면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간주취득은 과세 표준을 뭘로 해야 돼? 증가해. 증가된 금액이지. 뭘 변경해서. 간주취득이 뭐라고요? 뭘 변경해가지고 뭘 바꿔가지고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개념.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개념.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증가액이 되겠죠. 증가. 그렇죠? 증가. 자,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이 뭐라고요? 땅의 성질을 바꿔주는 거. 역시 얘도 그로 인하여 증가한 금액.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 면세점 있죠. 면세점. 우리 면세점이라는 단어 첫날에 배웠는데, 면세점이 뭐였냐면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점.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점을 우리 면세점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죠? 지금?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취득세 배우고 있는, 취득세 중에 뭘 지금 배우고 있죠? 우리? 과세 표준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나저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밑줄 치고 있지 뭐. 그렇죠? 네. 자,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을 곱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네,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때는 요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과표 금액이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세금을 받지 맙시다 라는 개념을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면세점.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왔어요. 그럼 이 세금이 너무 작으면 내지 마세요. 이런 제도를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소액 징수 면제. 너무나 소액이니까 징수 자체를 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이것을 소액 징수 면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면세점 이렇게 표현하면 면세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소액 징수 면제, 여기는 면세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취득세는 얼마 이하면 우리가 면세가 된대요. 얼마 이하?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근데 교수님, 부동산이 50만 원짜리 부동산이 있나요? 50만 원짜리도 있을까요? 자, 있어요. 전국의 땅값이 공시지가 제일 싼 땅값이 100 얼마짜리예요. 100원. 120원인가 120원. 전 돈이 없어요. 120원 있잖아. 그러면은 120원 평당 120원이 그게. 그러면 그런 땅은 어떤 땅이냐? 안 팔리는 땅. 사는 순간 못 파는 땅. 그렇죠? 그게 어디 저기 전라남도 어디 있는 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다만 안 팔릴 뿐이다.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그 땅을 우리가 보통 우리 농지 같은 거는 공시지가로 산단 말이에요. 거의 시골 땅들은 공시지가가 호가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평택이나 뭐 지제나 안성처럼 이렇게 뭐 좀 개발이 되고 하면은 공시지가가 더 높죠. 근데 그렇지 않은 농사진 땅들은 거의 다 공시지가에 거래를 해버린다고. 왜냐하면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응? 아파트는 거래 사례가 있잖아요. 뭐 몇 동 팔렸다 하면 거래사가 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보통 공시지가로 하는데, 그러면 이 공시지가로 해보니까 땅값이 45만 원이야. 45만 원이야. 그럼 45만 원이면 아예 취득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인중개업을 이제 하는 거야. 공인중개업이라서 일단은 승용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운전 배운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큰 차를 끌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닝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모닝차를 이제 딱 끌고 다니는 거지. 샀죠. 그 친구한테 샀습니다. 그러면 요 중고차란 말이에요. 중고차. 연식이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49만 원에 사는 거야. 49만 원에. 그럼 49만 원이면은 취득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속도 모르고 친구는 52만 원에 팔려고 하는 거야. 52만 원에. 그러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럼 만약에 52만 원 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우린 벌써 탈세 피가 흐르고 있잖아. 이런 거 안 가르쳐도 금방 알아. 그렇죠? 49만 원의 계약서를 쓰고, 그렇죠? 나머지는 우리가 현찰로 갖다가 하면 되는 거지. 이건 탈세야, 절세야?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죠? 그렇죠? 자, 우리는 항상 탈세 피가 흐르고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면세점이라는 제도를 둔 거예요. 금액이 너무 작으면 아예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시면 취득가격의 범위라는 뜻이 있죠. 취득가격의 범위.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내용인데, 취득가격이란 뜻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격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요.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은 분양가액이 취득가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원래 분양 계약서상에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양 계약서상에 금액이 있는데 내가 발코니를 갖다가 하고 들어온 거지. 발코니까지. 그러면 이때는 취득가액은 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여기 들어가요. 취득가액에. 그러니까 이것만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요 비용도 우리가 분양가액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으로 봐서 이것도 취득가액 잡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취득가격의 범위 뜻은 뭐냐면 취득을 할 때 취득과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이 있었을 때는 취득가격 범위에 뭐 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이거예요.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포함할 수 있는 비용도 있고 포함할 수 없는 비용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포함할 수 있는 비용도 있고 없는 비용도 있다더라.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비용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제 확장 비용도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을 말한다. 그래서 취득가격이라는 뜻은 원래 원 매매 계약서상의 금액 외에도 취득과 연결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취득 원가에 집어넣어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항목이 이제 뭐 건설 자금 이자, 할부 이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돼 있는데 요거는 역시 기본서 나오면 그때가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우리가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뭘 과표로 한다? 취득가액. 그러면 취득가액은 알아서 신고해. 그럼 알아서 탈세할까봐 우리가 만든 기준금액을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그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는데 무신고하거나 시가 표준액 미달하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반면 공매라든가 수입을 했다거나, 그렇죠? 판사가 내린 판결문이 있다거나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검증을 해줬다거나 라고 한다면 이때는 시가 표준액 신경 쓰지 아니하고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습니까? 네, 정리되시겠죠? 그리고 취득할 때 이렇게 발코니 확장 비용처럼 이렇게 취득과 관련성 있는 비용이 있다면 이것도 원가에 집어넣어가지고 취득세를 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다만 우리가 이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면, 과표가 얼마 이하면 세금 안 받는다? 5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세점이니까 아예 계산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이제 뭐예요? 이거 알았어 그래. 그럼 이거 이제 면세점은 넘어가서 과표인 취득가액이 얼마가 됐어. 그럼 이제 뭘 알아야지 세금이 나와요? 세율을 곱해야지 세금 나오죠? 세율을 곱해야지 세금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세율 제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세율. 자, 그러면 취득세는 세율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일단은 용어를, 취득세 세율이 지금 몇 프로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표준세율. 첫 번째는 표준세율이다. 표준세율이다. 예, 표준세율. 두 번째는 특례세율이다. 두 번째는 특례세율이다. 세 번째는 중과세율이다. 세 번째는 중과세율.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표준, 두 번째는 특례, 세 번째는 중과.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미 우리가 배운 용어는 요거야. 표준세율이라는 단어 들어봤었죠? 표준. 표준이 뭐였냐면 기본이 되는 세율. 그렇죠? 지방세 기본이 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이야. 기본. 기본적으로 정해야 되는 세율이야. 그러면 우리가 취득행위별 기본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원시 취득했을 때는 기본세율이 몇 프로냐. 아니면 뭐 매매에 따른 승계 취득했을 때는 기본세율이 몇 프로냐. 아니면 징여를 받았을 때 기본세율이 몇 프로냐. 아니면 상속을 받았을 때 기본세율이 몇 프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행위별로 세율이 좀 달라진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세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원시 취득은 이제 2.8%거든요. 기본세율이. 그러면 원시 취득은 신축 같은 거 있다고 그랬죠? 그럼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 가격이 과표가 되겠죠? 그럼 신축 가격의 몇 프로? 2.8. 그럼 만약에 요 과표가 1억 원이다. 1억 원이다 하면 1억 원 곱하기 몇 프로? 2.8%. 그럼 1억의 2.8%는 얼마일까요? 280만 원인가요? 그렇죠? 28%가 2,800이니까. 근데 만약에 매매면 몇 프로냐? 4%예요.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4%. 그럼 400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징여일 때는 이제 3.5%가 돼요. 3.5%. 상속일 때는 이제 보통 2.8%거든요.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면 징여나 상속은 거래 금액이 없죠. 징여나 상속은 내가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공짜로 받는 거니까 금액이 없잖아. 그럼 아까 금액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뭘 쓰자? 시가표준액.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의 쓰임새가 이런 거야. 금액을 모르니까 그럼 공시지가 조회분 나오거든. 그렇죠? 아버지한테 내가 돈을 물려받은 거야. 징여를 받은 거야. 그러면 그때는 취득가액을 뭘로 한다? 공시지가. 그럼 공시지가의 몇 프로? 3.5. 공시지가의 몇 프로? 2.8.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럼 이 이유를 외워야 되냐? 물론 외워야 되지. 근데 지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자. 어차피 1년 내내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외우고 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어차피 지금 요거 까먹어. 그렇죠? 까먹어요. 그렇죠? 오늘 들은 건 다음 주에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다음 주에 와보시면 알아요. 그렇죠? 네. 저라도 기억하면 다행인 거야. 저분이 무슨 과목이었더라? 그런 분도 계세요. 저분이 무슨 과목이었더라? 그렇죠. 네. 자, 얼굴은 기억하자. 네. 여러분 옆에 짝꿍 기억나요? 네. 어떤 분은 서로 못 알아봐. 짝꿍이었나? 그렇죠? 자. 그러면 특례라는 건 뭐냐면 예외적으로 뭐라고요? 예외적인 세율을 정하는 게 특례야. 특례. 어떤 특수한 경우에 취득이 일어났을 때 적용하는 것을 특례. 특별한 예다 이거죠. 특별한 예. 네. 그러면 일반적인 취득이 아니고 특별한 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냐? 있지. 우리가 일반적인 취득을 이렇게 원시 취득을 한다거나 매매증여, 상속처럼 승계 취득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으로 억지로 보는 게 있었죠. 그걸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렇잖아요. 간주 취득은 특별한 거지. 얘는 간주 취득은 왜? 소유자가 갑에서 그대로 갑인데도 세금 받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표준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예외적인 특례세율을 쓴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간주 취득일 때는 과표를 뭘로 한다고 그랬죠 아까? 간주 취득은 증가한 거예요. 그죠? 증가한 거예요. 그죠? 증가해. 그죠? 그러면 증가액이 과표되는 거죠. 증가액. 그럼 증가액에 대해서 얘는 곱하기 2%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2%를 우리는 뭐라 하냐? 특례세율로 해요. 특례. 그러면 증가한 금액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증가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에 2%를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되는 것이 특례세율이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과세율. 중과라는 말 뜻은 뭐냐면 규제하겠다 이거야. 규제하겠다. 규제하겠다. 왜 이런 걸 추진하느냐 이거야. 응? 남이사. 근데 이걸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규제하는 목적이 있죠. 뭔가 규제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규제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하느냐 이거야. 남이사. 그런데 이걸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왜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하느냐 이거죠. 그럼 교수님 사치성 재산인지 아닌지를 이걸 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간단해요. 내가 살 수 없는 건 다 사치성이야. 내가 살 수 없는 거.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별장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별장. 거짓말 하지 말고 별장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잖아. 지금 우리 일반 주택 사기도 바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별장 좀 애매하다 이거죠? 네. 골프장 할 수 있어요? 골프장? 그거 봐. 바로 100개 들잖아. 자, 이걸 사치성이야. 사치성이 뭐라고요? 내가 살 수 없는 거. 그렇죠? 내가 살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같은 거, 오락장. 오락기는 있겠지, 오락기는. 응? 우리 애 오락기는 있죠. 그거 말고 오락장. 오락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이트클럽, 디스코 클럽.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급 오락장. 또 카지노장. 네. 평택 카지노장 생기면 맨 눈 빨개지는 사람 많을걸? 그렇죠? 그 정성 카지노 가봐요. 다 눈 빨개 가지고 그냥. 그렇죠? 밤새 돈이 땡긴 거죠, 이게.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선박 같은 건 뭐냐면 이제 요트 같은 거, 요트. 응? 요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걸 왜 사냐고. 땅을 사야지. 자, 그렇죠? 자, 이런 걸 사치성이 난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 응? 고급주택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치스러운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사면은 세금을 많이 받겠다. 마치 우리가 양주 사면 세금 많이 붙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부동산의 양주야, 이거는. 사치성 재산이다. 자, 이거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죠? 자, 사치성 재산 뭐라고요? 내가 살 수 없는 거. 그렇죠? 그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살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네. 자, 네? 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사지, 안 사. 말을 안 사는 거야, 그러면.
말 사서 뭐 하게요? 그렇죠? 어? 말 타고 사는 게? 그럼 말똥 누가 치울 거야? 그렇죠? 이거 학원에 말 끌고 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겠지. 그렇죠? 예? 자, 예. 어쨌든 이런 거는 우리가 사치성 계산이라 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으로 들어오면은 이것도 규제합니다. 과밀 억제권역. 이거는 뭐냐면,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서울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예요. 그럼 서울과 경기도를 우리는 과밀 억제 권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 그러면 이런 과밀 억제 권역에다가 이런 공장을 이렇게 공장이 있으면은 이 공장을 우리가 이제 세우는 거죠. 이렇게 공장을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본점 이렇게 본점 건물을 갖다가 이제 신축하는 거죠. 신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경기도 지역에다가 공장이 세워지거나 본점 건물이 세워지는 거 사실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세우면 좋지 뭐. 근데 문제는 이게 들어오면 뭘 처리한다? 과밀을 처리한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다가 공장 세우면 여기 지방에 말고 타 이쪽으로 가버리지 사람들이. 그럼 지방은 이제 아웃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공장 총량제를 푼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공장 총량제는 요 과밀 지역에다 공장이 들어온 숫자 제한을 하는 게 총량제입니다. 공법상. 근데 그 총량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지방에 있는 공장이 좀 옮겨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 장들이 막 삭발하고 가가지고 삭발 투쟁하면서 막 청와대로 몰려간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처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툭하면 막 삭발하잖아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삭발이 이 돈이 안 들어가. 가만히 보면. 그리고 굉장히 뭐죠? 뭔가 이게 희생적으로 보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막 삭발 막 눈물을 막 흘려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눈물을 막 흘려. 삭발하면.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이제 모자수사님 머리 또 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데모를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삭발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삭발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도 되면서도 돈도 안 들어. 원가 절감이 돼요. 그렇잖아 이게. 뭐 이 바리깡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자, 그래서 이걸 규제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방에다 왜 공장, 여기 서울 경기다가 공장 규제를 많이 하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평택 다음에가 어디예요? 평택 다음 좀만 더 내려가면 천안이지. 천안은 과밀적일 거 아닐까? 아니에요. 충청도니까. 그렇죠? 그럼 천안에 공장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천안에 공장 많이 있죠. 여기 평택에 살면서 천안까지 왔다 갔다 지하철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 쪽에다 왜 공장을 많이 지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가 요 경기도 제일 가까운 데가 천안이잖아요.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안에다 공장 만약 천안에서 잘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짝 넘어보면 어떻게 돼? 이제 과밀적으로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산업 이 공장 지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천안 쪽이. 예, 그 라인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들이 천안, 그렇죠? 그다음에 뭐 평택, 뭐 화성 이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응? 우리가 동탄 2기 신도시가 생겼을 때 이게 동탄이냐 아니면 저쪽 하남이냐 이거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 하남이냐 쪽이냐. 근데 하남 같은 데는 땅을 파면 문화재가 나와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야. 문화재 나면은 이제 개발 못 하는 거야. 땅 파면 문화재 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땅 파서 문화재가 나왔어. 근데 개발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화재를 파가지고 옆 사람에다 묻어놔야지. 그렇죠? 그럼 내 거는 개발하고 얘는 이제 뭐예요? 거기 문화재가 있으니까 개발 못 하는 거지. 이게 실무야. 그렇죠? 안에서 문화재 나면 어떻게 해? 문화재를 파가지고 옆에다 묻는 거야. 원래 문화재 발굴하면 신고도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 못 하는 거야. 딱 습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그 사진을 숨기고 하면 나중에 문화재 보호법 거기다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미쳐버리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팠다 하면은 문화재. 그러면 이게 개발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차라리 팠다면 쓰레기. 괜찮아. 쓰레기 치우면 되니까. 이게. 그래서 다 이 개발에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가 많은 지역은
사는 거다 안 사는 거다. 안 사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율 설명을 다 드렸어요. 거기에 부동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이 나와 있죠? 표준세율 뭐 상속, 증여, 원시, 공유권의 분할, 뭐 매매. 자, 이율은 지금 모델로 좋은데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나중에는 다 외우자. 나중에 언젠가는 외우겠지. 이거죠 뭐. 그다음에 탄력세율. 탄력세율이라는 건 뭐냐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하철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왜 가감하냐면 뭐 그런 거죠 뭐. 지금 평택이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은 표준세율을 내서 좀 더 올려받을 수도 있고 평택이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더 내려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탄력세율.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은 세율이 좀 다르죠. 주택은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짜리 집은 1%,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는 2%,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 소사벌지구의 아파트가 분양가가 만약에 3억짜리다. 그러면 3억이면은 6억 이하니까 몇 프로? 3억에 1%. 그럼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중과. 중과는 어떤 뜻이라고요? 규제. 규제할 목적이에요.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얘는 표준세율 플러스 8%를 더 부과하는 것이 있죠. 여기는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걸 무슨 재산? 무슨 재산? 자, 거기다 써놓습니다.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이니까 규제한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 플러스 4%를 더 내라. 4%를 더 내는 건 뭐가 있다?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과밀 억제권역에다가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과밀 억제권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몇 프로 더 내라? 4%. 그 다음에 표준세율의 3배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것이 있다. 여기는 대도시 내다가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그렇죠?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대도시로 전입, 이사 옴에 따른 부동산 취득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중과한다. 그럼 어쨌든 요 3배에서 마이너스 4%나 플러스 4%는 다 어떤 거냐면 왜 대도시, 사람도 많이 사는 이런 과밀 지역에다가 공장을 세우니, 본점을 세우니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은 이 이유를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취지가 뭐다? 중과세율 뜻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세율이다. 그래서 규제 목적은 두 가지, 사치성 재산하고 과밀 지역에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 특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의 세율.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이란 2%를 뺀 특례세율이 있죠. 그래서 환매 등기부터 해서 그 밖에까지 6가지 있고 또 2%가 되는 개수, 선박, 차량과 기장비 가액의 증가. 이게 바로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렇죠. 개수, 가액의 증가. 이거 다 뭐예요? 간주 취득이죠. 거기다가 간주 취득 써놓으세요. 간주 취득. 그러면 이런 간주 취득 등이 되면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특수한 경우가 됐을 때 무슨 세율을 쓴다? 특례세율. 그렇죠. 특례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율의 적용이 있는데 이거는 거기다 써놓기만 하세요. 사후관리. 1번부터 5번까지는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세율의 규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사후관리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런 얄팍한 수를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밀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중과하잖아. 그렇죠? 과밀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중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모르겠지 하고 땅만 사두는 거야. 모르겠지 하고 땅만 사두는 거야. 그러면 땅만 사줬기 때문에 공장을 지은 건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중과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모르겠지 하고 2년 뒤에 공장을 지어. 그럼 과세관청은 알겠지 하고 중과를 때리게 됩니다. 그럼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몇 년간 관리하면 5년간 관리해요. 5년간. 그러니까 5년 안에 지으면 이거 중과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꼼수 부려라 부리지 말아라. 부리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 규정이 이제 거기 있잖아요. 세율 적용란에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고 맨 처음에 땅하고 건물만 사놓고 모르겠지 하고 5년 이내에 중과세율 대상이 됐을 때는 나중에라도 중과해서 추징한다 안 한다? 추징한다. 그렇죠? 네.
자,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참고하시고 1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세율에는 취득세 세율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자, 일단 기본이 되는 세율을 뭐라고 한다? 표준세율. 일단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용어. 표준세율 제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시,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변수들이 있고 특례세율도 있다. 특례는 예외적인 세율이다. 그렇죠? 예외적인 세율이다. 그럼 예외적으로 정하는 이런 간주 취득 등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특례세율. 그래서 뭐 2%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거죠. 자, 율 모델도 좋습니다. 특례가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중과세율 제도가 있다. 중과라는 것은 표준율보다도 더 많이 부과하는 거다. 그렇죠? 네, 여기는 크게 2가지 이름. 왜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하느냐 이거고, 두 번째는 왜 서울과 경기도 과밀 지역에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왜 서울과 경기도 과밀 지역에 들어오니? 그랬을 때도 우리가 규제하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랬을 때도 규제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과밀 억제 권역에 규정이 있었다. 그렇죠?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배운 거예요. 과세 표준이라는 제도하고 세율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는 시간에 한번 쭉 한번 읽어 다시 보시고 아셨죠? 네.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